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6월 23일 월요일이고요. 날이 점점 더워지고 이러면서 식재료 보관에 대해서 고민들 하실 텐데 냉장고에 바로 넣었다고 이게 싱싱해질 이게 또 고민이구만. 그렇죠. 그렇다고 냉동실에 넣자니 오히려 영양소가 파괴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오히려 냉동을 했을 때 영양이 더 풍부해지는 식재료도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두부가 있는데요. 두부는 냉동실에 얼려다가 해동했을 때 단백질 밀도가 6배나 높아진다고 하고요.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얼릴 경우에는 항산화 성분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브로콜리하고 시금치도요. 데친 다음에 냉동 보관하시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하실 수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정보들 활용하셔서 여름철 건강하게 식재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월요일에 행복한 아침 또 건강하고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우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코스피 3000시대입니다.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즘 코스피가 뜨거운데요. 지난주 드디어 3000 시대를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종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선 게요. 2021년 12월 이후 3년 6개월 만입니다. 코스피는 올해 수익률만 20%대를 달성하면서 주요국 증시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올해 내내 상승세였던 것만은 아닙니다. 올해 첫 거래에서는 2,400포인트를 밑돌았고요.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했던 4월에는 2,3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대선이 가까워진 지난달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더니 이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접어들었고요. 결국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여 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서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글로벌 증시 꼴찌 수준이었는데 네.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 강세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이 네. 부분도 관심이고 말이죠. 지금의 기세와 분위기라면 3,000이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5,000도 달성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큽니다. 무엇보다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이 바이코리아로 돌아선 기조가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6월 한 달 동안 4조 5천억 원 규모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에도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과 세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가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코스피가 1년 안에 3,2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주식이라는 게 늘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에도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죠. 네, 또 결국 일이 터졌죠. 미국이 지난 주말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한 것인데요. 이에 이란이 또 이스라엘 향해서 미사일 공격으로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심각해지면 국제유가는 치솟고 또 달러나 채권 가격이 급등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되면서 증시에는 결국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주말 사이에 확대된 중동 리스크가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또 숨가쁘게 달려온 국내 증시가 과열 구간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3,000포인트를 넘어선 만큼 일시적인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가 크게 늘었고요. 이 신용거래 잔고는 2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이 초단기 외상 거래인 미수거래도 1조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 급등을 노린 단기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예상과 달리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경우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신용거래에는 신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는 여전히 큽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또 중동 사태가 진정된다고 가정하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새 정부의 정책 효과 등이 맞물리는 시점이어서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네, 오늘 한 주가 시작이 되는 월요일이고 동양 쪽이 아시아 쪽이 장이 먼저 열리죠. 서양보다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들 세계가 오늘 장을 예의주시할 텐데 네. 한번 지켜보시죠. 자, 다음 모닝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최대 52만 원 지급입니다. 네, 정부가 소비 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급을 예고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 예산에 포함된 핵심 민생 정책이죠.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지급, 그리고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지급액을 보면요.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 원까지 받게 되고요. 여기에 소멸 위험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추가로 2만 원을 더해서 일부 계층은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앞서 이제 10% 상위 10%라고 그랬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대략적으로 보면 연봉 7,700만 원 이상의 직장인이면 이 상위 10%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이처럼 비교적 명확하긴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또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같은 재산도 고려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공시가 15억 이상 부동산 보유자나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그럼 언제 어떤 형식으로 지급받게 되는 겁니까? 빠르면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층은 행정 시스템상 이미 선별이 돼 있어서 빠르게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2차 지급은 소득 확인 절차가 복잡해서 추석 전에 지급이 유력해 보입니다. 지급 방식은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현금은 아니고 사용처가 제한된 형태입니다. 정부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은 제외하고요. 전통시장이나 음식점, 약국, 학원 같은 생계 밀착 업종 위주로 허용할 계획인데요.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예를 들어서 7월에 받으면 11월 말까지 모두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소비 쿠폰 외에도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30만 원 한도에서 10% 환급하고요. 숙박이나 영화 관람, 또 미술 전시, 공연 예술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한 할인 쿠폰 780만 장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예, 이게 모쪼록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픽은요? 네, 세 번째 모닝픽 카페 칸막이 빌런입니다. 네, 최근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빌런인데요. 이번에는 카페에서 그런 민폐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이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자리에 칸막이와 또 전자기기들을 세팅해 놓고 장시간 자리를 비운 손님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이 해당 손님이 3시간 내내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매장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실제 함께 올라온 사진을 보면요, 저 헤드셋, 키보드, 태블릿, 또 마우스의 칸막이까지 마치 공유 오피스를 연상케 하죠. 사무실을 차렸네요. 차렸어. 네. 칸막이까지 가져왔는데 저렇게 해놓고 자리를 비웠어요. 네. 이거 누리꾼 반응도 꽤 뜨거웠는데요. 네, 상당히 반응이 컸습니다. 누리꾼들은 카페가 무슨 공유 오피스냐 하다 또 칸막이까지 들고 다닐 줄 몰랐다라면서 비판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요. 사실 이 같은 논란은 처음은 아닙니다. 노트북에 모니터까지 펼치고 멀티탭까지 전기까지 쓰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또 프린트를 들고 온 손님이 화제가 된 바도 있었죠. 2017년에는 아예 이 데스크톱 컴퓨터를 카페에 설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민폐 사례들이 쌓이면서 미국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요, 최근 7년 만에 매장 개방 정책을 폐지했고요. 주문 고객에게만 좌석과 화장실을 제공하는 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매장은 30분 이상 자리를 비울 시 정리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묻히면서 운영 규정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페가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공간은 아니죠. 이 문화 공간이고 휴식의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공부들도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걸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이 공간을 점유하는 행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자, 다음 픽은요. 네. 네 번째 모닝픽 불법 리딩방 사기주의보입니다. 최근 불법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식의 수법이 쓰이는 거죠? 최근에 그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요, 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도하는 리딩방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만 200건 가까이 발생을 했고요. 피해액은 2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검거 인원만 118명에 달하고 이 중 23명이 구속됐는데요. 사기 수법도 매우 교묘했습니다. 100만 유튜버의 얼굴과 이름을 도용해서 신뢰를 쌓은 뒤에 가짜 증권 앱으로 투자금을 유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인 50대 자영업자 A씨는요. 이 유명 유튜버 방송을 보다가 관련 온라인 밴드에 초대가 됐고요. 운영진은 500%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앱에서 수천만 원의 수익이 찍힌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출금을 요청하자 수익금의 17%를 먼저 내야 한다는 말만 반복을 했고요. 결국 A씨는 1억 8천만 원을 잃고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 채 탈퇴 처리됐습니다. 문제는 이 앱 자체도 실제 금융기관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가짜 앱이었다는 건데요. 피해자 대부분은 뒤늦게 이를 알아차리고 현재 집단 고소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게 가짜인데 너무나 실제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렇게 거액을 투자한 걸 텐데 아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명인들의 사진이나 이 브랜드 또 이 로고까지 도용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신뢰를 사로잡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리딩방은 SNS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종목을 추천하거나 또 투자를 대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이스피싱보다 더 빠르게 피해자를 현혹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받는 순간 반드시 의심부터 하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전화, SNS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에는 공식 금융기관 앱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실제 금융기관 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플레이스토어 리뷰 등을 통해서 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의심될 때는 검색을 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주가가 막 오르고 그리고 예금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네. 이럴 때가 금융 사기가 급증할 때입니다.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석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문나정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쉬어가는 비에 오늘은 무더위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낍니다. 안개 때문에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안개가 거친 뒤에는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강원에는 약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제주는 종일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비가 잠시 쉬어가니 한낮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데요. 서울이 32도, 경기 고양과 남양주는 33도를 보이겠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구름은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에, 오후에는 충청 이남에,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돌풍과 벼락이 치면서 적지 않은 양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에 고민 해결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장진택 자동차 전문기자, 이호선 상담심리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법률 해결사죠. 강성신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교수님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네, 첫 번째 주제 저희 함께합니다. 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얘기 아시죠? 네. 가끔 납니다. 아하. 정말 황당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자, 싸움 말리다 코뼈 부러졌는데 폭행죄라고요. 자, 어찌된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며칠 전에 약속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가던 길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웬 젊은 청년이 웬 어르신과 다투고 있는 거였어요. 그냥 말싸움을 좀 하다 말겠지 했던 제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아니 이 노인네가 이게 더위를 먹었나 이게 왜 갑자기 시비를 걸고 그래? 오늘 당신 죽고 나 살고 오늘 내 아이 이거 봐 청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래 어르신이 이렇게 폭행하셔야 되겠어? 젊은 자네가 참아야지 말이야. 아니 뭐야 또 이 늙은이는 또 아니 상관하지 말고 저 안 비켜? 어라 당신 지금 나 밀었어? 그래 밀었다 어쩔래? 하하 야 이게 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오늘 참교육 한번 시켜줘야 되겠구만. 그렇게 싸움을 말리려던 제가 오히려 그 싸움에 끼어버리게 된 건데요. 저는 그 사건으로 코뼈가 부러져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피해자인 어르신 역시 안면 골절로 인해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게 끝이냐고요? 아니요. 진짜 황당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저 이재용 씨 되시죠? 여기 행복경찰서입니다. 네네네. 행복경찰서요. 지난번에 그 폭행 사건 때문에 전화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 이재용 씨에게 공동폭행 혐의가 있어서 그 조사차 연락 좀 드렸습니다. 에? 아니 뭐라고요? 공동폭행 혐의요?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가 아니고 지금 가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조사받아야 되니까 얼른 그 경찰서로 좀 나오세요. 아이고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또 있을까요? 물론 참지 못하고 몸싸움까지 벌이게 된 제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어르신이 맡고 있는 걸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만 합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말리지 않았으면 그 어르신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습니다. 싸움 말리려다 다치기까지 했는데 폭행죄라뇨.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폭행을 말리려다가 도리어 폭행죄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 이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사정은 이렇게 됩니다. 30대 A씨가 지난해 6월에 버스 안에서 20대 남성이 80대 어르신과 함께 말다툼이 벌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결국 20대 이 남성이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이 노인을 향해 주먹 다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멀리서 와서 이렇게 아래로 탁 해서 상대방의 발을 거는 사커킥까지 이런 식으로 얼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크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A 씨가 이 상황을 보다 못해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나섰지만 오히려 20대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 과정에 코뼈가 골절되면서 전치 3주의 이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행을 당했던 이 80대 어르신 역시 전체가 붓고 피멍이 드는 듯 안면 골절 진단을 받아서 전치 3주에 이르는 큰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 폭행을 말리려던 A 씨가 오히려 폭행에 가담했다 이런 혐의로 피해자인 80대 노인과 함께 공동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건데요. 자, 이 A 씨는 내가 이 폭력을 저지하려다가 이렇게 다쳤을 뿐인데 내가 왜 가해자로 몰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야, 폭행을 막기 위해서 나섰던 시민인데 오히려 가해자가 됐어요. 네. 일단 의견을 한번 물어보죠. 이런 경우에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 그러면 아니다. 이게 무슨 폭행이냐 말리다 그랬는데. 네. 그러면 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건 이건 X 끝도 여야죠. 없이 따질 것도 없이 그냥 X죠. 누구세요? 아유 이거 또 이러네. 또 왜 이러네. 이러십니까? 정말. 이게 아니 제 얘기 들어봐. 네. 일단 폭행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20대 젊은 애가 70대 어르신을 폭행하고 있어. 그 광경을 목격했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말리려던 과정에서 치고받고 싸우게 되는 거야. 그 이거는 뭐 폭행죄를 묻지 말아야지. 그렇죠. 시작이 말리는 거였으니까. 그렇지. 말리는 그렇죠. 거지. 아니 보통 수림 씨가 저랑 의견이 잘 안 맞는데 그렇죠. 오늘 맞았어. 오늘은 좀 맞네요. 아우 좋아. 아니 만약에 이게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면 이게 법입니까? 그럼. 이게 정의예요? 이게 누군가와 함께 이 옳은 일을 하려고 했고 더군다나 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 과정에 다치게 된 건데 폭행 가담죄 더군다나 80대 어르신도 지금 공동 폭행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70대 어르신. 그러면 네. 이게 두 여성분들은 되게 평화로운 데 사셔가지고 안 싸워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법이 늘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폭행하고 막 이러는 거는 진짜 이렇게 뒷짐지고 막 이렇게 있어도 뭐 쌍방폭행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억울한 이거는 면이 많습니다. 이거 강 변호사님 벌써 웃고 계시잖아요. 이혼도 아닐까요?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건 이제 전문가 두 분의 의견 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OX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맞네, 오늘. 싸워보신 분들이야. 폭행죄가 잘못된다 이런 얘기인데. 왜 이러세요? 아니 이렇게 되면 누가 싸울 때 말리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은 저 영상 보시면은 폭행죄 맞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그 처음에 이제 싸움을 막 벌였던 그 20대 20대. 남성을 때렸던 게 맞아 보여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발단이 어쨌건 간에 내가 이 사람을 때리고자 하는 고의로 때렸으면 이건 폭행죄죠. 사실 저런 상황 자체는 폭행죄의 성부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세요. 저렇게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가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아. 네, 충분히 저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저 사람한테 물리력을 행사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말리려고 했으면 폭행죄가 안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노인분이 맞고 계세요. 제가 노인분을 감쌉니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이런 거는 폭행죄가 안 되겠죠. 그래요. 근데 노인분을 때리려고 해? 라고 해서 폭행을 했다면 그거는 어김없이 폭행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폭력을 막으려던 사람까지 같이 때렸다는 그런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좀 과한 처벌이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진짜 공동 폭행 이런 거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혼자 폭력을 행사해도 나쁩니다. 그런데 여럿이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당연히 더 나쁜 행동이라고 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동 폭행이라고 한다면 여럿이 함께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때리고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함께 폭력에 가담했다고 하면 그때는 공동 폭행이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벌성도 더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여럿이 함께 하면은 더 그 피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법에서도 감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혼내주자. 우리가 함께 이 사람을 응징하자. 이런 공모가 있었고 실제로 폭행으로 함께 나아갔다면 공동 폭행이 성립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폭력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장소에 함께 있었다. 이것만으로 또 다 공동 폭행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네. 나쁜 상황인데 학생 3명이 한 명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정말 나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 2명은 직접적으로 유형력, 그러니까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망봐주고 있던 거예요. 있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망봐준 친구도 공동폭행을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망봐준 거.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망만 봤다. 그럼 망만죄인가? 이거는 폭행죄를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도 수림 씨랑 의견이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폭행, 아까 물리적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접촉이 성립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망망 본 거는 물리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폭행죄 성립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망본 놈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런가? 어떤 상황을 성립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망을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폭행이 발생하고 이 상황이 적발됐을 때 이 폭행자들을 사실상 보호하는 역할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손 하나에 또 더 하나의 손을 나쁜가? 얹었다고 생각해요. 오. 이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셨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도자가 망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렇죠. 오히려 이 폭력이라던가 이런 네. 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가담은 하지 않고 망만 보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장소에서 이 폭력 행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리지는 못할 망정 누가 오나 망을 봐줬다면 이때는 이 사람들 모두 공동폭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공동폭행은 여럿이 함께 하니까 죄질이 더 나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폭행죄보다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처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사안으로 좀 돌아와 보자면 억울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먼저 어떤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부분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해도 그 애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아주 중요할 것 같지는 그렇죠. 않아요. 결국 상대방도 그 노인분과 함께 폭력 행위에 가담을 했고 실제로 어떤 유형력까지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노인분 역시도 어느 정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동폭행 자체는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추후에 뭐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거나 이런 전후의 사실관계 상황들이 당연히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대가 먼저 때렸잖아요. 먼저 때렸어. 네,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때렸다. 네, 이러면은 이거는 정당방위. 그래요, 정당방위 이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보통 그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저희 사연에서도 이 20대 남성이 먼저 때려가지고 그렇죠, 내가 그걸 때렸다. 이거는 당연히 정당방위 아니냐. 그러면 나를 때리고 있는데 내가 맞고 있는데 그럼 난 어쩌라는 거냐. 맞아. 난 당연히 내 자신을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죠? 네. 노인분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내가 거기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뭐가 있느냐. 그렇지. 그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분을 보호하고 싶으면 노인분을 감싸. 그 맞으란 얘기지. 나를 보호하고 맞으라는 싶으면 내가 거죠. 도망가야 돼요, 사실상. 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면 사실 이 정당방위라는 게 말 그대로 정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내가 이 사람을 적극적으로 때렸을 때 어디까지가 정당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때렸을 때 만약에 2대를 때리고 3대를 때렸다고 하면 어디까지가 뭐 1대까지는 정당하고 나머지 2, 3대는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폭행을 그 고의로 했던 것인가? 네. 이렇게 이거를 사실 쌍방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 어디까지가 정당방위인지 나누기도 어려워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뭐 그 노인분을 놓고 도망가라는 거냐 신고한다고 장땡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범죄 성립이 안 되려면은 저희가 조심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동 부분은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부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동 폭행이 되려면 공동 폭행이 일반 폭행이랑 다르다고 변호사님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일반 폭행 같은 경우에 사실상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도 되지 않고 하지만 공동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 자체가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이게 인정되면 안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저는 공동 가공의 의사는 없어 보여요. 아. 네. 진짜 이 둘이 이 노인분이랑 그 그치. 때린 사람이 서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고 내가 때릴게. 이런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연에서 막 공동 폭행의 혐의를 받는다 이런 부분은 저는 좀 그 혐의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그래, 생각이 그러네.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방어 행위고 뭐 어떻게 해야 정당방위인지 그렇지. 그게 뭐 기준이 뭐예요? 사실 애매해요. 이 정당방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성립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방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을 좀 바꿔보면 또 이 정당방위 성립이 좁게 인정된 이유도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리게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때려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다거나 너 너무 뭐 어떻게 하잖아. 너 어떻잖아. 나는 이런 거 잘하는데 이렇게 약을 올린다거나. 그래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먼저 폭력을 유도하고 내가 그 상황에서 오히려 폭력으로 또 대응을 하면서 나 정당방위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좀 인정되기 어렵겠죠. 맞아.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한 건 맞아요. 나를 밀쳤는데 내가 밀쳐 넘어지니까 나는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러면 사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과잉방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흉기를 꺼냈다거나 상대방에게 너무 큰 그런 상해를 입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어렵고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함으로써 폭력을 유도했다거나 한다면 이때도 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려워요. 결국 어떤 조건 하에서 지금 폭력이 발생을 했는지 나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어떤 상황에서 대응했는지에 따라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일부러 한 대 탁 맞고 지금부터 정당방위야. 맞아요. 저도 봤는데 현실은 좀 다른 거예요. 정당방위를 인정받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대체 정당방위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정당방위가 뭐냐? 그 정당하게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면은 위법성을 없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죠.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정 기준이 쉽지만은 않다. 까다로운데 우리가 이런 인정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당신이 나를 때릴 거를 예상해서 미리 당신을 때려 놓을래. 이거는 말도 안 되겠죠. 이제 현재 부당한 침해를 위한 거여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나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걸. 우리 사연에서도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 즉 비례성과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상당한 이유예요. 이 상당한 이유가 어느 경우에는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좀 자의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당한 이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정당방위, 그렇지 않으면 과잉방위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의 사례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네. 도둑이 들어서 10대 이제 건장한 청년이 도둑을 발견을 합니다. 도둑을 발견하자마자 가격을 해요. 그 도둑이 사실 잘못했잖아요. 집에 침입을 했고 그쵸. 그 도둑이 물건을 훔치려던 딱 그 상황에서 가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가격을 한 도둑을 후에 가격을 더 하고 추가로, 그리고 그 빨래 건조대 같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마구 내려칩니다. 그래서 사실 도둑은 맞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근데 도망도 못 가게 잡고 그렇게 가격과 충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원으로 가서, 아니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던 묻지마 폭행에서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렇지. 물건을 훔치려고 하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나 누나를 해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이런 식의 어떤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어요. 네, 도둑이 도망하려고 했는데. 도망치려고 했는데 잡아가지고 추가로 계속 이렇게 폭행을 가한 것은 결국에는 침해가 끝난 상황 이후에 가해진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해가 끝난 이후에 폭행을 했으니까 이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당신이 과응하게 대응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웬일이야. 실형 선고가 나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우리 법에서 이 정당방위가 현재 진행 중일 때 그 방어 수단이 지나치지 않았을 때에만 인정된다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집으로 침입한 도둑을 무섭잖아. 아니, 근데 도망가려고 네. 했다. 근데 도망가서 무기를 들고 다시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요. 제압할 때는 확실히 제압해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이거는 하여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법은 의도보다는 행위의 결과에 더 엄격하다. 엄격하죠. 이거는 우리가 명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도망가세요 이럴 수도 없고. 좀 아닌데. 예, 다음 주제에서. 그래, 하여튼 뭐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두 번째 거 할게요. 우리가 왜 모르는 것도 죄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실제 몰랐다는 말로는 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 한 여인의 사연입니다. 저희 함께할 두 번째 사연 바로 이겁니다. 취업한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자, 어찌 된 건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왜 이런 말 있죠? 월급 100원 다 올랐다. 정말 남편의 월급 100원 다 오른 현실에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저 역시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탤 요량으로 20년 만에 처음으로 취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직 사이트에서 한 업체를 알게 됐는데요. 여보세요? 박수림 씨 되시죠? 네, 제가 박수림인데요. 그 행복 구직 사이트 이력서 등록하셨죠? 제가 이력서 보고 연락드렸어요. 네네! 어떤 일이든 맡기만 주시면 이 한번 부서져라! 열과의 성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열정 진짜 마음에 드네요. 고맙습니다. 아니, 저희는 급여 대행 업체고요. 네. 급여 임금을 체불했거나 그 퇴직금 정산 못 받는 사람 대신해서 받아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업무는 아주 간단해요. 서류만 전달하거나 네. 받아주는 아주 쉬운 작업이고요. 그 수림 씨 당장 내일부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내일이요? 갑자기 불현듯 갑자기 왜 그래? 왜요? 그 시간 안 되세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죠. 뭐 다른 사람 찾는 수밖에. 네. 아니에요. 하겠습니다. I can do it.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 급여 대행 업체라는 곳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시키는 대로 공문을 보내고 서류를 전달하고 밀린 임금을 건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업무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의 일입니다. 박수림 씨 되시죠? 네,
제가 박수림입니다. 네, 당신을 보이스피싱 현행범으로 검거합니다. 조용히 경찰서로 함께 가주시죠. 아,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뇨? 다 알고 왔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박수림 씨가 피해자들한테 현금 받아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거 이거 다 알고 왔습니다.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거 맞잖아요. 아, 형사 콜롬보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급여 대행 업체라고 소개받아온 건데요. 아하, 이거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서로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을까요? 급여 대행 업체인 줄 알았던 곳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요. 저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정말 맹세코 그것이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몰랐다는 제 말을 경찰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이거 너무 황당하다. 아니 근데 요즘에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요. 사회 초년생이거나 주부 또는 은퇴한 분들 네. 이게 저 일자리가 급한 분들이 많이 당하기도 한다는데 너무했다. 뉴스에서 이거 심심치 않게 보는데 네. 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50대 A씨가 2022년에 당한 일인데요. 이때 한 구직 사이트에다 이력서를 이제 첨부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급여 대행 팀장이라는 사람한테 입사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쓰고요. 신분증도 제출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 취업 절차를 다 거쳤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취업 특별히 퇴직금 관련한 서류를 전달하는 단순 업무다. 이렇게 알고 일을 진행했는데 네. 며칠 지나고 난 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지게 됩니다. 텔레그램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수거하게 되고요. 심지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조 공문까지 전달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8명에게 받은 돈이 무려 1억 6,900만 원입니다. 이 돈 전부 다 타인의 명의로 분산 송금을 하게 됐어요.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진 거죠. 이 A씨가. 그래서 중간에 이거 불법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뭐였는가? 이건 고객의 요청일 뿐이다. 이런 답을 그 팀장이 한 겁니다. 결국 이 A씨가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보고 나서야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관이 됐고 내가 이게 불법 범죄에 연루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곧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냥 몰랐다는 말로 넘어가기에는 네. 피해 액수와 피해자가 너무 많아. 뭐 이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취업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내가 가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야,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많다면서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지하철 타다 가다 보면은 지하철 이제 한 켠에 명함 같은 거 꽂혀 있거나 전단지가 있는데 뭐 학력 무관, 나이 무관, 부업 가능 이런 광고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SNS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네. SNS 상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는 일이 예전에는 뭐 현금을 운송해달라 이렇게 조금 더 노골적이었다면요. 요즘은 굉장히 수법이 교묘해서 내가 어떤 이런 검은 자금을 운반하는지 전혀 모르고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구직 사이트에 뭐 서류 운반해 주세요. 서류만 간단히 운반해 주면 한 건당 뭐 많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수수료를 줍니다. 이렇게 솔깃하는 내용들이 올라오면 지금 아르바이트 자리도 필요하고 업무도 서류 운반이면 단순하고 이렇다 보니까 혹해서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간단한 업무에 왜 한 건당 수수료를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주겠어요. 이런 부분들부터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화장품 도매를 내가 하고 있는데 현금이 필요한데 자리가 없고 뭐 바쁘고 하니까 네. 잠깐 대신 일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속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인지 모르고선 단순히 물건값 받아주는 줄 알고 가담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점점 수법이 교묘해져서요. 특정한 옷을 입으라고 주문을 하기도 해요. 뭐 흰색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나와달라 이러면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유니폼인가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좀 정장을 입어야 되나?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함인가 싶은데 이거 상대방이 잘 알아보라고 이렇게 입히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좀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또 이럴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대부분의 가담자가
20, 30대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휴. 지금 워낙 경기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런 사기 범행에 노출이 되고 또 너무 쉽게 믿어버리고 맞아.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초년생은 진짜 경험이 부족해서 부족하죠. 정말 몰라서 진짜 몰라서 가담하게 된 경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진짜 몰라서 뭐 이랬을 경우에 이러면 좀 처벌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정말 몰랐어. 게 몰랐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사실 요즘 이제 판례 경향이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잘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사연에서도 볼게요. 우리 사연에 보시면 급여 대행업자 팀장이라는 자와 뭐 급여 계약서도 쓰고 신분증도 제출하고. 근데요. 이 사람 한 번이라도 만나봤을까요? 그래서 정식 채용 절차면 그러네. 가가지고 만나서 면접도 보고 그렇게 그렇지, 해서 그렇지. 채용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다 비대면으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연에서 본인이 얘기를 해요. 점점 더 이상하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울 수 없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조금 이 알고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느낀 했다는 거 거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 행복한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언론에서도 굉장히 뜨겁게 다루고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 점점 더 교묘해진다. 이거를 사실 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데 내가 정말 뭐 아무것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난 아무것도 몰라. 뭐 진공관 안에서 살아. 이거 아니면 사실 이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고 보면은 이런 거에 노출이 돼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일이 이상하다라는 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랐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지언정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진공관 안에서 살지 않는 이상 이거 모를 답답하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연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연에서도 판결이 엎치락뒤치락했어요.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유죄 취지가 인정이 된 거죠. 근데 2심에서는 무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인정이 되다가 대법원에서 다시 엎겼어요. 앞서 강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다들 행복한 아침 보고 계시면서 이런 갑자기 고액 알바 의심해야 된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전달이 되고 있었고 특히 우리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가담자가 47세 성인이었습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그리고 이전에 일을 해왔으면 사회적인 법도 경험이 하다. 있다면 알아봤어야 한다. 그렇지. 누가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단순한 업무에 많은 돈을 주겠느냐. 그렇지. 의심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거죠.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고. 근데 정말 몰랐다면 내가 진공관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몰랐다. 진짜. 이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의 일정 판단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재판부에서 봤을 때도 그 몰랐다고 하는데 진짜 이 몰랐다고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줄지 그렇죠. 아니면 에이 조금 알 수 있었잖아 그렇지. 왜 이래라고 할지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업무의 성격. 그러니까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너무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지시라고 하면 충분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보수 내역. 이 정당한 알바비인지 아니면 대가성 돈인지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고액의 어떤 알바비가 책정이 됐다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지시자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팀장이라는 사람과 한 번도 안 보고 이 팀장이라는 말에 그냥 홀라당 속아 넘어가는 게 과연 진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그 사람의 회사나 신원을 확실히 확인이 된 건지 이런 부분 그리고 행위의 반복 여부 딱 한 번 일회성으로 했는지 아니면 계속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사연처럼 조금 이상한데 조금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적이었는지 그리고 이 통신 위치나 기록 같은 거를 보아했을 때 치밀하게 막 택시 안에서 막 현금이 오가고 막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택시 안에서 현금이 오가 이것도 충분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나는 아예 몰랐다 정말 몰랐다라는 변소가 통하지 않을 수도
수도 있으니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모르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인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보수를 준다. 이것도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음의 가면을 벗고 진짜 마음을 마주하는 시간, 이호선의 복면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 고민의 주인공은요? 네, 오늘의 고민의 주인공 누군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무조건적이고 깊은 사랑, 내리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은 사랑뿐 아니라 이것까지 함께 내리사랑으로 주고 있다고 합니다. 고단한 청춘을 보내고 이제는 좀 쉬어야 할, 삶을 되찾아야 할 나이에 다시 육아와 집안일 중심에 소환된 어머니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복면 상담소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내리사랑, 내리육아. 어떤 사연인지 먼저 인터뷰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남편과 단둘이 살다가 한 3년 전부터 아들, 며느리, 손자 둘, 6식구가 사는 시어머니입니다. 처음에는 손자 둘이 기저귀를 찼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저귀 뗄 때까지만 같이 사는 거 어떠나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힘들어 하니까 받아줬죠. 어쩔 수 없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거예요. 따뜻한 밥 해서 주려고 아침에 밥을 이제 시작하죠. 밥 먼저. 그리고 밥 먹여서 뭐 보내고 나면 제 시간이 이제 한 11시쯤 되면 저는 이제 밥 한 숟가락 조금 먹고 또 저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방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 또 데리고 올 시간 되잖아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6시에서 7시 사이에 다들 퇴근을 하면 그때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한 8시쯤 되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제 시간이 이제 그러고 나면 9시에 시간이 나는데 애들이 자야 되잖아,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뭐 좋아하는 뭐 TV도 못 보고 저도 제 방으로 그 시간대는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6식구 제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만 지쳐 있는 거예요. 저는 애들이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네 나가 하고 내보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조금 더 크더라까지 한 2, 4년 돌봐줘야 될 건지 그러면 저도 4년 정도 되면 너무 나이가 많이 먹고 제 할 일을 못하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무지막이 황혼의 여유를 찾으려고 하는데 온 가족이 들어와 버렸어요. 6식구. 네, 그래서 이제 육아를 책임지게 돼서 굉장히 분주해지셨어요. 요즘에 이런 황혼 육아 굉장히 많죠. 아, 많죠. 요새 뭐 우리 할마, 할바 이런 얘기는 뭐 기본적인 단어가 됐고요. 요새 예를 들어서 애를 뭐 내 애가 둘이 낳았다. 그러면 한 애는 내가 키우는 거예요. 두 집 중에 한 집, 애 난 집은 부모님에게 아이의 육아를 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황혼 육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야금야금 늘어나요. 이게 처음에는 애만 살짝 맡겨가지고 뭐 기저귀 챌 때까지, 뭐 기저귀 뗄 때까지, 또 애가 뭐 이제 뭐 두 발로 걸을 때까지 뭐 요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애가 막 수염이 날 때까지 가고요. 근데 그뿐입니까? 처음에는 뭐 기저귀만 갈고 애만 봐주는 거에다가 이제 밥도 슬금슬금 해야 되고 설거지도 슬금슬금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늘어나다 보면 나중에 그 애를 내가 키우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황혼 육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준과 규칙과 또 기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근데 그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 수림 씨도 이 사연이 사실 남일 같지는 않죠. 제 얘기죠. 네. 네. 첫애 저 낳았을 때 그 시댁이 맡겨놓고 저희가 왔다 갔다 하다가 저희 집에 있다가 또 어머니 왔다 갔다 하다가 둘째를 낳으면서 어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그래 그게 편하겠다. 그래서 합치게 된 거예요. 그 첫애가 지금 수염 날 때까지 아까 말씀하셨죠. 수염 나고 있는 19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진짜 아이들을 네. 애지중지 키우시고 너무 제가 편하게 방송 활동하고 있는 게 다 어머님 덕분이거든요. 정말 저는 잘된 케이스죠. 어떻게 보면. 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죠. 장 기자는 어땠습니까? 네, 저는 뭐 사실 이제
입주해서 이렇게 아이 키워주시는 분을 같이 집에 살아가지고 사실 부모님한테 이렇게 가끔 부모님이 좀 아들 좀 보고 싶다, 뭐 손자 좀 보고 싶다, 그렇지. 뭐 이러면 가끔 뭐 이렇게 하고 뭐 부득이하게 이 뭐 이렇게 입주해서 그 아이 키워주시는 분이 조금 좀 바쁘시면은 가끔 이렇게 그 정도는 있는데 또 이번 사연은 이제 돌봄 노동을 전담하고 계신 건데 이 용돈이라도 좀 아들 내외가 넉넉히 챙겨 드리는지 그런 기본적인 보상조차 이게 혹시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 사연을 듣는 내내 좀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산속 어머니는 뭐 돌봄에 관해서 뭐 용돈이나 다른 뭔가 이렇다 할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 애 돌보니까 얼마를 다오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죠. 그래요. 네, 이게 돈 얘기하기가 그래서 알아서 좀 용돈으로 얼마를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액수가 얼마면 좋을까? 두 분 그 앞에 한번 써보세요. 네, 네. 네, 먼저 쓰신 분부터 얘기 좀 해주세요. 수림 씨, 저는 150. 요 정도 150만 원. 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현실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루 종일 돌봄을 전담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뭐 아이 좀 봐주는 이게 아니라 애 밥 먹여, 씻겨, 보내, 어린이집 보내, 그리고 다시 또 씻겨, 뭐 공부 좀 하는 거 봐, 또 재워. 진짜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당신한테 희생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 장 보는 것도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 부모님도 나의 시간을 쓰는 대가를 인정받아야 뭐 서로 존중도 생기고 관계도 오래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정도 금액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솔직히 못 드리고 이렇게 못 드리고 있지만 네. 이렇게 드려야 되지 예. 않을까. 네, 저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75만 원? 75만 원.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75만 원. 이게 부모님이 봐주시는 거는 네. 이 완전 남남 이렇게 진짜 전문적으로 아이 돌보서 이렇게 가사 도우미 뭐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네. 뭐 장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잠깐 쉬실 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약간 요런 것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키워달라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부탁드릴 때는 진짜 젊은 때 급여도 그렇게 많지 않을 때거든요. 예, 150만 원씩 이렇게 주다 보면은 들이다 보면 우리가 진짜 뿌듯해집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 예, 부모님이랑 요 정도가 예, 지금 시점에서 적당하지 않을까. 내가 뭐 이랬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보니까 뭐 수림 씨 의견도 장진택 기자님의 의견도 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현실은 이와 조금 달랐습니다. 아, 진짜? 실제로 55세에서 69세 사이 황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조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이 자녀에게 육아의 대가로 한 달에 얼마를 받고 계신지를 네네. 또 물어봤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절반 이상이 무보수. 즉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금액대가 장 기자님 말씀하신 거보다 좀 적었어요. 5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자, 수림 씨가 적어주신 100만 원 이상, 뭐 특히 네. 150만 원 이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작 5%나 그렇구나. 5% 안짓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이렇게 내 아이를 봐주는 게 당연한 거다. 네. 나의 헌신으로 이 아이들이 편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그리고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아이들이 주려고 그러면 그 자체를 부담으로 여기시는 것도 같고요. 안 부담스러워요. 너무 받고 싶어요. 애들이 안 줘가지고 못 받는 거지. 이제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애들 고생하고 애쓰고 이제 막 돈 모아야 되는 애들이고 집도 사야 되고 뭐 할 일 많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유 애들이 힘드니까 좀 안 받고 덜 받고 이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이게 저는 이게 사실 우리가 사랑의 즙을 내어서 아이들을 키운다 생각하시지만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키워주시는 행위는 청춘의 즙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남아있는 그 생의 즙 중에 일부를 내어서 그 손주들을 키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저는 돌봄 노동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정말 고됩니다. 요새 2030 젊은 엄마들도 애 보기 힘들다고 뭐 독박 돌봄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애들을 두고 특별히 요즘 애들은 얼마나 발육이 좋은지 갓 태어나잖아요. 애들 태어나 바로 가방맨 학교 가요. 이 정도로 굉장히 발육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동의 강도도 굉장히 커졌고 특별히 부모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보수
무보수로 한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진짜 이거 신경 써서 살펴보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시작하면 조금 주는 양반은 나중에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5만 원 주는 애는 나중에 5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무보수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부모님들이 육아를 할 때 예전에는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면 됐는데 요즘에는 너무 정보도 많고 뭘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갈등은 없었어요, 박소림 씨는? 아니 저는 그 갈등이라기보다는 조금 세대차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긴 있었죠. 첫애 나왔을 때 어머님이 기저귀를 1000기저귀 다 사시는 거예요. 어머니 1000기저귀 못한다 했더니 아유 애들은 뭐 피부에 약하기 때문에 다 보들보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거 너무 힘든 건데 근데 어머니 한 몇 번 하시더니 그래 우리 일회용 기저귀로 바꾸자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적응하셨는데 솔직히 어머님들 그건 아니 우리 때는 이랬었어 막 하시다 보면 간섭처럼 느껴진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있거든요. 네. 네. 저는 잘 소통이 되긴 했었어요. 네. 다행히. 네. 저도 뭐 아이 뭐 아내랑 같이 아이 키워봐서 알지만 그 아내랑 부모님이랑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있죠. 아내는 조금 더 이게 책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리서치를 해서 좀 아이를 키우려고 뭐 영양소 위주로 뭐 식단을 구성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부모님은 그런 거 없죠. 밥만 된장찌개 밥만 먹으면 돼야.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가운데 낀 남편도 힘들고 다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요, 지혜로운 손주 육아 5계명이라는 오. 것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 5계명 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 자식과 해묵은 감정부터 털어내라. 2. 육아 기간, 조건, 수고비, 셋은 확실히 정하라. 3. 수고비는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담아드리자. 4. 명령 말고 부탁으로 하라. 그렇지. 5. 조부모는 부모가 아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손주 5계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돌봄을 시작하기 전에 그 경계를 언제까지 아이를 돌볼지를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도 보시면 이제 기저귀 떼기 전까지만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이 사연자 본인의 삶까지 잃어버리는 지경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우리 어머니가 육아를 더 하기 어려웠던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보여주시죠. 저는 너무 힘들거든요. 건강도 사실 저는 안 좋거든요. 얼마 전에는 대상포진까지 와서 응급실에 가서 입원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계단에서 넘어져서 어깨 골절까지 있어가지고 시술도 했어요. 그리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전 단계, 근감소증, 퇴행성 관절염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힘들죠. 근데 가족은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나 어느 때는 정말 시골로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알아보기도 했어요. 남편은 전혀 집안일은 안 도와주는 편이고 며느리도 장작 퇴근하고 와서 시어머님이 그렇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저녁에 자기가 왔으면 눈치껏 설거지라도 해주면 제가 조금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을 때 너무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아들한테 서운해요. 아들이 툴툴거리게 얘기했을 때. 제가 그래요. 엄마는 80살까지 살면 다행이다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들이? 엄마는 100살까지 살 수 있어 걱정 마 그러는데 정말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종종 들을 때도 있고 너무 화가 나요. 막 그렇게 말하면. 저게 정말 육체적으로도 힘든 거죠. 오죽하면 대상포진까지 왔겠습니까? 이 노년의 육아 몸에 무리가 오죠. 네, 저 그 요즘 말로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요. 엄마 100살까지 살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얘가 나를 놀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정도로 건강해. 엄마 우리 엄마 최고야. 막 이게 아니라 엄마 건강하니까 엄마 그때가 우리 애들 봐줘. 막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 것 같기도 네. 한데 진짜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인데 엄마 많이 힘들지 한마디로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거 안 하니까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도 네. 아들이지만 여기 아들은 진짜 철이 없네요. 그래 잘못했어. 혼나야 될 것 같아. 네, 혼나죠. 엄마를 늘 그냥 자기를 위해서 늘 봉사해주는 이런 그럼.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는 나한테 늘 뭔가 뭐 이렇게 뭐 해도 괜찮은 사람. 뭐 이렇게 그렇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엄마 아프다는 말 들어도 아유 괜찮아. 엄마 100살까지 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유 철없어, 참 철없어. 아들로서 반성하게 됐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근데 그 자식 봐서 요 자식이 낳은 자식을 살뜰히 보살피시는 건데 귀엽기도 하겠지만요. 네. 근데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산대 하겠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네. 이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손주병이라는 것도 이런 말도 생겼다고 하는데요. 손자와 손녀를 돌보면서 생기는 각종 건강 문제나 뭐 스트레스를 통칭해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만큼 뭐 육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이 좀 크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죽을 지경인 겁니다. 아,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게 사실 우리가 뭐 아이에 대한 사랑이 왜 작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벌써 한 50 중반 딱 넘어가면 우리 지금 사연 주신 그 어머니 보시면 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젊어 보이셔서 아마 마스크를 껴서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젊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안쪽에 장기나 세월의 흐름은 그래.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아파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발달상의 특징도 있지만 지금 저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손주를 봐주는 분들이 보통 가사를 다 같이 합니다. 다 가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남편 곧 내 배우자가 충분히 도와주고 함께 한다 하더라도 절대값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이 할머니 혼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 우리 왜 뭐 이런 그 무슨 광고 중에 보니까 손주들 오면 좋은데 가면 더 좋다고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손주 보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 신체적인 문제 생기죠. 거기다가 이 아이에 대해서 늘 내 자식하고는 또 달라가지고 신경이 더 쓰인다고 해요. 맞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애 보느라고 바깥에 친구들 다 같이 놀러 다닐 동안 나는 모든 관계를 다 끝내야 되고요. 이게 보통 흔히 이 관계들을 쭉 보죠. 내가 마치 이 치매 어르신 돌볼 때 이 돌보는 가족들의 양태랑 굉장히 유사한 게 아이들을 돌볼 때 양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가볍게 볼 게 아니고요. 젊은 세대가 어르신을 보는 것보다 사실 젊은 아이를 어린 아이를 어르신들이 보니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책임도 굉장히 크잖아요. 애 한번 넘어지거나 다쳐보세요.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늘 나를 돌보아 주오고 당연히 내 부모가 그거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일명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는 자식들 진짜 이건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네, 정말 놀라운 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모든 어려움이 실제로 황혼 육아를 하는 조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는 건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황혼 육아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첫째, 체력적 한계를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내 시간 사용의 제한, 그리고 육아를 당연시하는 자녀의 태도, 또 양육 방식의 차이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이거 뭐 해주고도 욕먹는다. 이렇게 해주고도 욕먹느니 이럴 바에는 뭐 아예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주고도 욕 먹는다 말 100번 공감하는 게 어머님이 다 정성껏 막 김치 담궈놓고 막 이랬는데 엄마 이거 맵고짱 이런 거 애들 못 먹어. 막 사 먹어. 배달시켜. 그런 것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어머니 그런 옷을 왜 입혔어요? 요즘 애들 이런 거 안 입어요. 이런 거 왜 사오셨어요? 이러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예쁘게 입으셨네, 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 하니까. 네. 또 엄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우리 엄마 당연히 해야지. 어머 이거 왜 안 했어? 뭐 이렇게 따지고 들으면 스트레스 받죠. 상처 받죠, 사실. 그럼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그럼요. 그리고 여기 이 사연자 나이 정도 되시면은 이제 황혼의 인생을 그 남편이나 아니면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즐길 연세이시기도 한데 이 자식들도 다 키워놓고 그리고 이제 좀 즐겨야겠다라는 요 시기인데 이제 이 손자 손녀에게 딱 잡혀가지고 또 다른 노동을 해야 되는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맞아. 또 뭐 애가 갑자기 뭐 아프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게 또 죄책감까지 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도 또 이거를 좀 잘 이렇게 좀 해드리면 되는데 엄마니까 또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런 건 정말 어려운 얘기인 것 또 같아요. 반성하게 되죠. 근데 저 사례에서 보면 저 아이들이 이제 다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네.
분가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이거 언제까지 더 데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울타리를 치잖아요. 네.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고 영역을 가지고 있을 때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안의 것들을 보호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황혼, 유가, 계약서 같은 거 쓴다. 옛날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이런 계약서를 쓴다는 게 얼마나 부모로서는 차가운 행동입니까? 그러나 어쩌면 이게 서로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 그리고 매달 이 육아, 아이를 돌보는 비용은 얼마로 하기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떤 정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 왜 부부들이 20, 30대 부부들이 일명 엑셀 이혼하잖아요. 가사 같은 것들 다 엑셀로 다 구분해가지고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이거 안 되면 이혼까지 하면서 왜 부모한테는 모든 것들을 다 떠맡기냐고요. 이런 분명한 경계를 가져야 사실 부모도 내가 여기까지는 도울 수 있다라는 거 또 자녀들도 여기까지 도와준 부모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명함이 우리의 사랑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선명한 과정이 그 기간 동안에 압축적으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가장 뜨겁게 그러나 가장 차갑게 경계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참는다고 효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맞아. 말한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황혼 육아를 맡고 계신 이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마음도 다치고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가족들은 어떤 걸 좀 노력해야 될까요? 일단 가족들이 노력하지 마시고요. 일단 어머니께서 야 나는 이번에 8월까지만 봐야 되겠어. 선언. 나 올해 말까지만 봐야 되겠어. 내가 선언을 도저히 끊는다. 힘들어서 안 되겠어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선언하시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아들, 딸들, 며느리들이 뭐 이렇게 막 죽는 신용할 텐데 눈 딱 감고요. 그리고 이런 선명한 경계를 통해 가지고 나도 좀 보호하지만 아이들도 너무 바트게만 하지 않으시면 준비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순간에 자녀들은 감사하다 얘기해야 됩니다. 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땡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 페이해야 돼요. 그럼요. 돈 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기꺼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생명의 울타리가 돼주고 생명 싸개가 되어주겠다 선언하고 애써주시고 기꺼이 나서주신 분들이거든요. 호의는 절대 권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께 어머니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맞아. 너무 감사해요. 난 진짜 엄마 남은 생에 나 효도하고 살 거야. 나 하루에 3번씩 절할 거야. 이런 얘기 막 하셔야 돼요. 감정을 막 쏟아내시고 감사를 쏟아내시고 감탄하고 이런 과정을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감사하고 감탄하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는 날까지도 잊지 말자. 맞아요. 근데 이게 사연을 보면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언제까지 그 집에 떠맡기는 것인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나라의 일꾼이고 나라의 세금 내는 아이들인데 여기서 정부는 빠져 있어야 되는가? 네. 요거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실행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은 내 자식한테 돈 받는 건 뭐 하지만 딴 데서 나한테 아이를 키운다고 돈을 주는 건 당연히 이렇게 받으실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담도 좀 같이 제가 고민해봐야 국회에 되겠다.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는 날씨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다정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물러났습니다. 정체전선이 남하에서 남해상에 머물고 있는데요. 오늘은 맑은 하늘 속에 무더위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현재 22.5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 기온은 한낮에 32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습하고 덥겠습니다. 아침까지 전국 내륙과 서해안, 전남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개가 끼는 지역에서는 이슬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안개가 거친 뒤에는 전국이 맑겠는데요. 다만 오후 한때 강원에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오후부터 제주는 장맛비가 다시 시작됩니다. 비가 잠시 쉬어가니 한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서울이 32도, 경기 고양과 남양주는 33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올라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비구름은 내일 새벽부터 남해안에, 오후부터는 충청 이남에, 밤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데다가 양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저녁 때 산책하려고 나갔더니 시원하니 좋던데. 그렇죠. 저녁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낮에는 정말 덥고요. 오늘도 낮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외출하실 때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 옷차림도 잘 챙기세요. 자,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